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저에게 빨대를 꽂고 골수까지 뽑아먹던 더러운 인연을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늘 똑부러진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었는데 잘못 얽힌 인연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젊은 날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나이 지금 57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저의 지독했던 결혼 생활과 아프지만 후련한 그 끝을 이야기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때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남매 중 막내라 저는 거의 언니 오빠들이 키워줬죠. 큰오빠와는 20살 넘게 차이가 나서 큰오빠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어요. 하지만 우유부단하고 생활력이 없었던 오빠는 동네에서 억세기로 유명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부터 저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답니다. 아궁이에 밥을 하던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하는 건 제 담당이 되었고요. 수민아, 이것도 빨아놔라. 그리고 어린 조카의 똥기저귀도 빨아야 했죠. 언니,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서 좀 놀다 와도 돼요? 뭐?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럼 저녁은 누가 차려? 남들은 다들 시누이를 어려워한다던데 새언니는 한참 어린 시누이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놀다 온다는 소리가 나오니?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면 아이들과 뛰어노는 대신 집으로 달려가 온갖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망만한 손을 빌릴 일이 뭐가 그리 많았는지 나이가 많던 언니 오빠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떠맡아서 하게 되었죠. 늦잠이라도 자는 날에는 새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때리지만 않았지 그 무서운 성미를 어린아이가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후에 대문 앞에만 서면 다리가 벌벌 떨렸습니다. 집에 너무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커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면 오빠랑 엄마는 뭐 하고 있었냐 물어요. 큰오빠는 방관자였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야 할 오빠였는데 그 역할은 새언니가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희생해서 집안이 평화로운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울면서 엄마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일은 아직도 상처로 남았네요. 엄마, 새언니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집에 오기 싫어요. 그래도 어떡하니? 네가 참아야지. 새언니가 중학교도 안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여자애가 국민학교 나왔으면 됐지. 새언니 말 들어라.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네. 부끄럽지만 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생은 살 수 없다는 생각에 18살이 되던 해에 집을 뛰쳐나와 상경했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가족 없이 어린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긴 했어도 마음은 편했네요. 고등교육은 못 받았어도 악착같이 일하고 모아서 작지만 아늑한 내 집도 마련했고요. 어딜 가든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인연이 이어졌죠. 그때가 제 나이 24살이었어요. 우리는 5살 차이가 났거든요. 일만 하고 사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봤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수민아, 여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예쁜 손 상한다, 나한테 맡겨라 하며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어요. 집안일도 곧잘 했고 고장난 등도 문고리도 뚝딱뚝딱 고치는 모습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혼자서도 잘 해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게 좋았나 봐요. 그때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고 청혼을 받았어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고 결혼을 망설였지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지내야 할까요? 수민이만 괜찮다면 그냥 여기서 살면 어떨까? 어느 날 묻자 결혼 후에도 제 집에서 지내자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사리 장만한 저희 소중한 보금자리는 맞지만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부엌과 방만 분리가 된 정말 작은 집이었거든요. 이 집 팔면 그래도 조금은 나올 테니까 보태서 조금 더 큰 데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이들 생기면 여기서 살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모아둔 돈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30에 한 푼도 없다는 소리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연애할 때는 씀씀이도 큰 편이었고 전혀 돈이 없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가 사업을 늘리느라 돈이 묶여서 그래. 일단 여기서 살다가 차차 옮기자. 저도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젊으니까
어떻게든 둘이 힘을 합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돈 버는 일에는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죠. 저는 계속 공장을 다녔고 전 남편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보니 말이 건축 사업이지 건설 현장에서 몸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없는 날도 많았죠. 아이를 둘 낳고 살다 보니 돈 드는 일도 많고 전 남편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공장에서 퇴근해서 부업을 해야 했어요. 당신 오늘도 출근 안 해? 요즘 일이 안 잡히네. 휴, 그렇게 일이 없어서 어떻게 정말. 그런데 독에다 숟가락으로 물을 옮겨 담아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차기 마련이잖아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엄마, 집 너무 좋다. 내 방도 생기는 거야? 그래도 방 3개니까. 엄마 아빠 방 하나 하고 너네 하나씩 쓰면 되지? 아싸, 완전 좋다. 이사하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죠. 결혼 전에 살던 그 작은 집에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나 했어요. 그런데요. 집은 집이고 사는 건 사는 거더라고요. 남편은 일이 없다는 핑계로 여전히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제대로 쉬어본 기억이 없네요. 남편은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모임은 어찌나 많은지 어떤 모임에 나가는지 저도 다 모를 정도였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저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 인간은 싸돌아다니기 바빴으니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야? 아, 일이 없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일이 없어서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백수게? 뭐라도 해야지. 애들 곧 대학 갈 텐데 무슨 돈으로 보내려고 그래? 요즘엔 학비도 싸게 빌려준다더라. 우선 그렇게 내야지 뭐. 이사한 집에 대출금도 아직 갚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학자금 대출까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그 입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었어요. 혼자 벌어서는 연년생인 아이 둘의 학비를 댈 수가 없었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정말 최악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기도 괴롭습니다. 퇴근하고 부업을 하고 보니 시간이 새벽 1시더라고요. 뻑뻑한 눈을 비비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인간은 코로 나팔을 불며 세상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 얼른 씻고 침대에 누웠죠. 띵동. 잠이 설핏 들려는 찰나에 문자 메시지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전 남편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무시하고 자려니 2번 더 울리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누군지 궁금해서 봤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자기 잠들었어? 오늘 자기가 한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 잠이 안 오네. 와이프 없을 때 전화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름을 보니 늘 동창회에서 만나는 멤버 중 한 명이더라고요. 친구끼리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굳이 제가 없을 때 이 시간에 전화를 달라는 것도 다른 이유는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애들도 있는 데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다음날 일을 쉬고 아이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이 문자 뭐야? 비몽사몽하던 남편이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놀라서 핸드폰을 낚아채 가더라고요. 뭐야? 남의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어? 새벽에 핸드폰이 울리길래 봤는데 이상한 문자가 와 있었어. 그거 뭐야? 문자를 확인해 보더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설명은 듣지 않아도 충분했는데 이거 오늘 끝장을 내버려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인간아? 하다 이제는 바람을 펴. 바람은 무슨 바람? 이 옆에 내가 미쳤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 없는 말? 그럼 그 문자는 뭔데? 그냥 장난으로 자기 하는 거야.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고. 너무 괘씸해서 그 길로 집에서 쫓아냈어요.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자고 하고 싶지만 그놈의 자식들이 뭔지. 정말 그런 일 없다면서 어찌나 싹싹 빌었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아빠가 어디 갔냐며 추궁을 해대고 남편도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막말로 바람피는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의미심장한 문자 하나에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똑순이 소리 듣던 제가 어느새 멍텅구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동창이라는 여자와는 동창회에서 종종 만나는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그런 문자는 오지 않았고요. 한동안은 외출도 자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억울하고 서글픈 일도 많고 뼈 빠지게 일만 하다 가겠구나 싶었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제가 아빠 없이 자라다 보니 양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게 한 5년 됐죠. 또 한 번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내 인생 마지막 집이다 생각하고 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았어요. 공장 사람들도 큰 집으로 옮기기만 하다가 늙어 죽겠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 집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가난한 부모 만나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도 풍족하지 못했거든요. 대단한 건 못해줘도 나중에 이 집 하나만은 물려주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대출금 갚는 일은 전부 제 몫이었죠. 그래도 나중엔 남편이 바깥일 대신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걸로 위안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애들도 제 품에 있었고 한 가정을 저 혼자서 먹여 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 친오빠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나 큰오빠 부부와는 연락을 끊고 살지만 그래도 작은 오빠와 언니들과는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거든요. 작은 오빠가 부산에서 제법 일식집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아니까 차라리 공장에서 버는 돈, 부업으로 버는 돈, 그 돈 합친 것보다 월급을 조금 더 줄 테니 내려와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애들 다 결혼하고 방도 남는데 네가 여기 내려와서 같이 살면서 일하면 좋지 않겠냐?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오빠가 사는 집이었는데 오빠네는 자식들이 전부 결혼을 해서 오빠 부부만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숙식 제공도 되고 돈도 많이 준다니까 솔직히 솔깃했어요. 사실 경기도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도 모두 졸업했고 오히려 굳이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죠. 너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줄게. 대신 오래 일해주기만 하면 돼. 직원 구하느라 너무 힘들다. 이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사하며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돈만 많이 준다면 그래도 가족인 오빠네 식당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늘 오고 갈 수는 없겠지만 전 남편은 알아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저도 5년 정도만 일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지난주에 왔는데 뭐하러 또 와? 기름값 아깝다. 그래도 당신 혼자 거기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안 가봐? 기다려. 주말에 봐. 어휴, 알겠어. 조심히 내려와. 몸이 멀어지니까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는 더 가까워졌어요.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것처럼 주말마다 남편이 부산으로 내려왔고 이틀씩 오빠네 집에서 함께 머물다 다시 올라가곤 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왠지 더 애틋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더 잘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 1년만 그랬고 그 뒤로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매주 오던 사람이 격주로 오게 되고 나중엔 한 달, 또 2달, 3달 하다 보니까 반년에 한 번 보기도 했어요. 거의 명절에만 보는 친척 같았죠. 귀찮은 것도 이해는 갔어요.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늘 오기는 힘들었겠죠. 저는 그동안 오빠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한 달에 개인적으로 10만 원도 쓰지 않고 돈만 벌었어요. 오죽했으면 몇 년간 살았는데도 부산 지리를 잘 모릅니다. 버는 돈은 대부분 아파트 대출금과 남편 생활비, 둘째 용돈으로 나갔죠. 벌이는 더 많아졌고 나가는 돈은 줄었는데도 생활이 빠듯했어요. 남편은 일은 안 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요. 그렇게 남편과 못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여보, 나 이번에 동창들이랑 부산 여행 가. 그래? 잘 됐다. 내가 그럼 식당 일 마치고 당신 있는 대로 갈게. 그게 당신 모르는 친구도 있어서 좀 그럴 것 같은데. 당신 동창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있어. 당신 한 번도 못 본 놈이야. 그리고 다 같이 왔는데 어떻게 나만 마누라를 부르냐? 그래. 그럼 시간 날 때 친구들이랑 식당에 한번 들려.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패키지 여행이라서 시간 빼기가 좀 그렇네. 한때는 주말마다 내려왔던 부산인데 친구들이랑 패키지로 부산 여행을 온다는 게 조금 황당하기도 했어요. 부산이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여행 일정 끝나고 잠깐 들리는 게 힘든 일도 아닐 텐데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오는 거지? 아, 당연한 소리를 해. 그럼 내가 잠깐 갈 테니까 얼굴만이라도 보는 건 일정 끝나고 한 30분만 나올 수 없어? 그냥 다음에 봐. 이번엔 친구들이랑 좀 놀게. 관광을 하면 가는 곳이야 뻔하고
그래봤자 제가 일하는 일식집과 가까운 곳일 텐데 못 본다는 말에 서운하긴 했지만 다 같이 여행 와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도 갔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1년에 보면 몇 번이나 본다고. 요즘 오지도 않더니 친구들끼리 왔어도 얼굴 한 번은 비추고 가야지. 오히려 이야기를 들은 새언니가 화를 냈어요. 눈치가 보인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다음에 보면 되죠. 쉬는 날 내가 올라가도 되고요. 이상한데 동창들이랑 오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전 남편이 바람폈던 사실을 알고 있던 새언니는 의심을 하며 일찍 일을 마치고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무작정 찾아가요?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하던지 핑계야 어찌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람을 펴도 설마 제가 있는 부산까지 와서 피겠어요? 그거야 모를 일이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의심이 되더라고요. 설마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바람을 필까? 그러면 나한테 온다고 말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의심에 찾아가기로 맘을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캐물어서 대략적인 동선을 알아냈습니다. 호텔이나 자세한 일정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첫날에 광안리에서 놀다가 근처 호텔에 묵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때 뭐가 씌었었는지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광안리에 가 있기로 했죠. 그 근처를 뒤지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무작정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구나 싶지만 그때는 이상한 촉이 발동을 했는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4시쯤에 광안리 해변에 도착을 해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러고선 해변 쪽을 살펴봤는데 그제야 내가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식당, 호텔을 다 뒤질 수도 없고 남편을 의심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제 모습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앉아있다가 6시 정도가 됐을 무렵에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창밖에 보이는 해변가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혼자는 아니었고 얼굴이 익은 동창 2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해변을 걷고 있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모를 거예요. 발 밑이 쑥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 서서 테이블을 붙잡고 있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정신을 다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짧아져서 6시만 돼도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거리를 둔 상태로 쫓아갔습니다. 조금 걷다가 근처에 보이는 큰 횟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괜히 쫓아 들어갔다가 들킬까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대3으로 여행 온 것 자체도 외도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밥 먹은 것 가지고 추궁을 해봤자 지난번같이 발뺌할 것 같았어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식당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놈과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 남자 짝지어서 팔짱 끼고 걷는 게 기가 막혔죠. 그런데 저렇게 다 같이 호텔에 들어가 버리면 놓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한 호텔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여자 하나가 호텔에 서서 나머지 4명에게 인사를 했어요. 우린 여기야. 너흰 좀 더 가야지. 내일 아침 10시에 이 앞에서 봐. 그래 그래. 얼른 들어가고 뜨거운 밤 보내라. 주책 맞은 소리 하고 있어. 얼른 가봐. 취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인지 남편 친구와도 반말을 하면서 친근하게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호텔 입구로 둘이서만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걸어가면서 서로 여기저기 어찌나 만져대던지 모르는 사람이 봐도 혀를 찰 것 같은 광경이었는데 제가 봤을 땐 오죽했겠어요? 남편이 그 여자 엉덩이를 치는 장면까지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미친놈아! 그리고선 남편 머리 끄댕이를 잡고 휘둘렀죠. 그 당황해하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뭐야? 당신 누구야? 옆에 있던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절 떼어내려고 했는데 남편은 당연히 절 알아봤죠. 당신이 어떻게?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게 손에 느껴질 정도로 팔을 휘둘렀어요. 제가 머리털 나고 그런 폭력을 써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분노가 컸습니다. 이거 안 놔?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오해! 웃기고 있네. 그제야 제 정체를 눈치챈 여자는 애써 침착한 척 이야기했죠. 저는 경수 동창이에요. 동창들끼리 놀러 왔는데 방이 부족해서 호텔을 따로 잡은 것뿐이에요. 방도 따로 쓸 예정이고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호텔까지 쫓아온 거였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럼 예약한 거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자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둘이 얘기해. 길에서 이러지 말고.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관광지라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딱 봐도 불륜 현장을 덮친 장면이라 흥미롭게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그냥 동창이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동창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는 여자를 보니까 몇 년 전 문자가 왔던 여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흥분해서 머리채를 잡아봤자 저만 손해 같아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머리채도 놓아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구나. 예전에 이 인간하고 바람핀 여자가. 그러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곤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그것만으로도 대답이 됐죠.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얘기해. 일단 얼른 가자. 제 손을 잡아 끄는 남편을 뿌리쳤어요. 그래! 걔가 똥을 끊지. 그때 싹싹 빌던 거 그대로 쫓아냈으면 내가 이런 수모를 안 겪는 건데. 내가 등신이야. 이러면 당신만 쪽팔린 거 몰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미선아, 너 그냥 호텔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호텔로 들여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김미선이지. 학교 선생이고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는 여자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내가 교육청에다 신고할 거고 당신 남편한테도 알릴 거야. 그때 가서도 오해라고 한번 말해봐. 예전에 바람 폈을 때 여자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용서할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저는 그 순간 마음 정리가 됐고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렇게 머리털 뽑고 때리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쳤나 봐. 그 여자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발을 동동 굴렀고 전 남편은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니라고 하잖아. 얘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인지 아닌지는 차차 알게 되겠지. 여보라고 하지 마. 법원에서 보자.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둘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허무했어요. 먼 타지에 혼자 떨어져 일하며 돈만 붙여주는 기계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그 남편에게도 불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쪽도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소송을 취하해달라며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내역에 적혀있던 모텔을 찾아 CCTV 화면도 증거로 수집했는데 그것도 보여줬습니다. 그쪽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고 저는 실제로 교육청에 글을 쓰지 않았지만 그 여자 남편이 학교에 폭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는 더 이상 선생 노릇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혼은 당연했고요. 전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게 억울하네요. 아이들에게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줬어요. 예전에 바람을 폈을 때는 아이들은 모르게 했는데 애들도 다 컸고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도 화를 내며 다시는 아빠를 안 보겠다더라고요. 천륜을 제가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놈과의 인연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재산에 기여한 바도 없고 그 앞으로 된 재산 하나 없으니 맨몸으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 인간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면 경제 능력 하나 없이 나이만 든 그 인간이 잘 살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속이고 그 여자와 제 돈으로 알콩달콩 즐겼을 모습을 상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이제는 비는 모습도 꼴보기가 싫으네요. 다정했던 모습에 속아 긴 세월 고생한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이제라도 정리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인간 전화도 차단했어요. 대출금만 갚고 별로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 아파트는 비번을 바꾸고 처분하려고 내놨습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조금 올라서 오히려 돈은 벌었네요. 제 나이 57세. 앞으로는 저만을 위해서 살아볼 생각이에요. 부산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여기서 지내면서 제 삶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거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사연을 몇 자 적어봤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